오늘의 어린이책.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책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가 담긴 어린이와 청소년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일의 세계, 노동의 가치가 담긴 책들을 들고 왔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평등하게 존중받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묵직하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세계는 여러 그림책이나 동화에서 아주 자주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 까닭은 어린이에게 롤모델이 되는 인물의 행동이나 직업적 성취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룸으로써 어린이 독자들이 직업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존중받는다는 건 자신을 긍정하는 출발이 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소개할 책들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지위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나요? 네,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대한 그 7번째 질문입니다. 또 사회가 변화하고 여성들이 갖는 직업이 매우 다양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영역만 할 수 있게 제한하거나 덜 중요한 일만 맡기는 등의 장벽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뛰어넘어 성취를 이룬 당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로마라는 그림책이에요. 차오원슈엔 글, 이수지 그림, 신순항 옮김. 책 읽는 곰에서 나왔고요. 2020년 그림책입니다. 한국과 중국 합작 그림책이에요. 특별하죠? 책 표지를 보니까 노란 바탕이 깔려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흑백, 모노톤의 그림입니다. 어린이가 뒷짐을 지고 화방의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뻥 뚫린 그런 유리창에는 여러 가지 미술 도구들이 있고 한가운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이젤이 놓여 있습니다. 캔버스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아마 팔려고 내놓은 그런 이젤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캔버스를 아이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뒷표지에는 그 화방 안쪽에서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네요. 어린이 얼굴이 아주 골똘하게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 안쪽에 이젤, 빈 캔버스를 보고 있는데 그 캔버스와 어린이만 이렇게 뒷표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과 밖의 모습을 그렸네요.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속표지를 보니까 그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림에 이어져서 연두색 천에 예쁜 꽃무늬가 이렇게 그려진 게 보입니다.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빠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 포목점 주인이 되었지요. 아까 속표지에 보였던 그 천이 아빠가 만든 그런 천인 것 같아요. 아빠가 포목점에서 천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어린이는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자 위에 고양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빠는 어린 딸 우로가 화가가 되었으면 했어요. 아빠가 보기에 우로는 천재가 틀림없었거든요. 우로가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자 아빠는 이름난 화가를 모셔와 그림을 배우게 했어요. 네, 우로의 그림을 이름난 화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로가 이젤 앞에 앉아 있어요. 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어린이인 거죠. 어느 날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우로 이제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아빠는 우로를 어느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골목 양쪽에는 화방이 늘어서 있었지요. 둘은 이 집 저 집을 다 둘러보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캔버스천을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화방에 들렀을 때였지요. 마침 우리 집에 아주 좋은 캔버스천이 있어요. 크기도 딱 맞춤할 거예요. 점원은 돌돌 말아놓은 캔버스천 한 장을 가져왔어요. 천 종류가 뭐죠? 아빠가 점원을 보며 물었어요. 비우, 이슬로, 우로마예요. 점원이 대답했어요. 내 이름이랑 똑같네. 우로가 활짝 웃으며 소리쳤어요.
우로는 손가락으로 천을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아빠, 나 이 천이 마음에 들어요. 이 캠퍼스 천 누가 주문한 건지 아세요? 바로 서창 선생님이에요. 점원이 천을 말면서 아쉬운 듯 말했어요. 우로와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서창 선생님은 이름난 화가였거든요. 서창 선생님이 엊그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 천을 가지러 오시기로 하셨는데 말이죠. 점원은 서글프게 웃으며 우로에게 캔버스 천을 건넸어요. 우로는 집으로 가는 내내 천 냄새를 맡고 또 맡았어요. 비와 이슬 냄새 같기도 하고 풀과 흙 냄새 같기도 했어요. 네, 서창 선생님이 주문하신 그런 우로 말하는 그런 캔버스 천을 이름이 같은 우로가 사게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빠와 함께 화방을 떠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까 표지도 그랬지만 그림이 흑백이에요. 노란색만 마치 이 어린이의 꿈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밝은 노란색이 넓게 혹은 적게 이렇게 군데군데 칠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컬러를 굉장히 제한해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책은 중국의 글작가와 한국의 그림작가가 협업을 통해 완성한 그림책입니다. 두 작가 모두 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동 작가님이에요. 먼저 내용부터 살펴봤고요. 그림 그리는 우로마가 자신과 같은 이름의 이제 캔버스 천을 구해서 자화상을 그리는 이야기예요. 서창이라는 대화가가 주문한 캔버스니까 얼마나 훌륭한 천이고 또 어린 화가의 가슴은 또 얼마나 뛰었을까요? 서창 선생님만큼 아주 멋진 자화상을 그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우로는 그렇게 쉽게 자화상을 그리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술가의 창의성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동시에 화가라는 직업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에 대해서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그림에 큰 재능이 있는 우로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이름난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화상을 그려보라며 우로마라는 귀한 캔버스 천을 사주지만 우로의 그림은 자꾸 망가지기만 합니다. 끈질기게 노력하며 8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그림에 성공한 우로의 진정한 성취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리뷰입니다. 그 리뷰를 보자면 우로는 자화상 그리기에 7번이나 실패하죠.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지나면 물감이 흘러내려서 캔버스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캔버스가 우로와 맞지 않아서 물감이 흘러내렸을 수도 있고 또 다음날 새 마음으로 보니까 우로 마음에 정말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로가 배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잘 그리고 싶다는 소원을 세우긴 했지만 어쩌면 대화가의 그늘 혹은 전통, 세상이 인정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거에 휘둘리는 동안은 마음에 드는 자화상이 나오질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우로를 괴롭히는 그런 캔버스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다. 우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캔버스에게 일가를 날리죠.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서창 선생님의 캔버스가 되고 싶었다는 거 다 안다고. 우리 딸이 너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틀렸어. 그렇다면 우리 딸 실력을 너무 얕보는 거야. 솔직히 캔버스 천은 널리고 널렸는데 왜 하필 내가 우리 눈에 들어서. 우리 우로는 우직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라고. 그런 아이를 만나서 운이 좋은 줄도 모르고. 아빠는 주저없이 캔버스를 집어들었어요. 네, 우로에게 뭐라고 하거나 우로에게 어떤 가이드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캔버스에 대해서 아빠도 말합니다. 아빠도 꿈이 화가였기 때문에 우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딸에 대한 아빠의 사랑, 돌봄 이런 마음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아빠는 예술이라는 게 형식, 방법, 도구 이전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아빠가 이 캔버스를 내다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우로가 알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캔버스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풀숲에 고이 숨겨진 캔버스를 찾아내죠. 아빠도 아마 그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을 하진 못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저 캔버스가 아니라 실패작이긴 해도 딸의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아무데나 버릴 순 없었을 거예요. 이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했을 마지막 장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이 양면으로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요. 캄캄한 밤이에요. 여기에는 색깔이 그 푸른색하고 노란색이 조금 달이 떠 있는데, 달에 노란 달, 이렇게 구름 약간 어두운 기가 스민 달이 떠 있고, 우로가 이렇게 마당에 서 있습니다. 한 팔에 캔버스를 들고 있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옆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꽃이 노랗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 검고 푸르고 노란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이 어린 화가가 실패한 자기 작품을 버린 아빠의 마음, 또 그걸 다시 들고 올 때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달림을 마주하고 있는 이 아주 시원한 우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이어서 마지막에 우로는 단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로는 8번째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화상이었지요. 우로는 처음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처럼 모든 것을 잊고 그림에만 매달렸어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작품은 이제 예술에 대한 것, 그리고 화가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그리면서도 이 그림책을 만든 어떤 작가의 아름다운 그림, 양면에 가득히 펼쳐지는 그런 그림을 보는 즐거움이 또 아주 큰 그런 작품입니다. 세상과 우로 단둘만 남은 듯한 마지막 화면은 영화가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딱 정지한 듯한 화면을 보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에 표정도 너무너무 밝으면서 단단한 그런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림책을 만든 작가 이수지는 한국과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림책을 펴낸 우리나라에서 그림책으로 가장 아마 첫 손꼽히는 작가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의 물성을 이용한 작업, 또 글없는 그림책의 형식으로 많은 작품을 또 하고 있고요. 2022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을 했죠. 또 여름이 온다로 볼로냐 라가치상 스페셜 멘션을 받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 작품도 선, 파도야 놀자, 그림자 놀이, 거울 속으로 등 아주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함께 작업한 글작가 차원쉬에는 베이징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글을 쓰신다고 해요.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을 많이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3대가 함께 읽는 문학을 하는 국민 작가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많은 상을 받으셨고 또 2016년에 또 이분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기도 하셨네요. 국내에도 빨간 기와 까만 기와 바다소, 청동 해바라기 이런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그 그림 작가 이수지의 그림이 이 간극을 아주 멋지게 메운 그림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라는 그림책입니다. 헤더 헨슨 글, 데이비드 스몰 그림, 김경미 옮김, 비룡소에서 2012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40쪽 분량입니다. 표지를 보니까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이렇게 쓰여 있고 집이 있어요. 통나무집 같은 나무집이고 멀리 자연이 보이고요. 그 멀리에서 말을 탄 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통나무집에는 여자 어린이가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난간에 기대서 또 정면에 제일 크게 그려진 것은 남자 어린이인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눈동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데 어쨌든 좀 삐진 듯한 얼굴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은 그 광활한 그런 자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화면인데요. 거기에는 칼데코상 수상작가 데이비드 스몰의 따뜻한 그림으로 담아낸 책과 꿈, 성장 이야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책에 대한 책이네요. 독서에 대한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목이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이니까 아마
아주머니가 책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이다라는 데까지 제목과 표지만 보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표지에는 유럽인지 미국인지 도시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조금 예스러운. 첫 번째 속표지에는 아까 그 표지에 등장했던 그 말을 타고 오는 그 사람인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책 아주머니일 것 같은 그 아주머니가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주 높은 곳에서 산다. 너무 높은 곳이라서 하늘을 나는 매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동물들 말고는 살아있는 걸 거의 볼 수가 없다. 내 이름은 칼이다. 난 마지도 막내도 아니지만 남자아이 중에서는 첫째다. 난 아빠를 도와 쟁기질을 하고 길 잃은 양을 데려올 줄도 안다. 저녁이 되면 소를 몰고 집으로 몰고 온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누나 라크가 책 속에 코를 쳐박고 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다. 아빠는 라크를 세상에서 가장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부른다. 네, 이 그림에는 라크가 대똑하게 의자에 앉아서 책에 딱 코박고 있습니다. 딱 그 그림이에요. 책에 코박고 있는, 완전히 책에 빠져들어 있고 그것을 이 주인공이 칼이 곁눈질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누나는 책만 읽는다. 약간 그런 심통이 난 그런 표정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난 아니다. 난 꿈쩍도 않고 앉아 책나부랭이나 보는 것엔 관심 없다. 라크가 하는 학교놀이도 재미없다. 학교라고는 계곡 아래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하나뿐이다. 라크가 종달새라는 뜻을 가졌다 해도 라크는 날아갈 수 없다. 그래서 라크는 직접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 울타리를 손보는데 또각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진흙처럼 붉은 밤색 앞말이다. 말을 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여자는 온 세상 사람들 다 보라는 듯이 바지를 입고 있다. 바지 입는 게 특별한 그런 시대의 이야기네요. 우리는 그 낯선 아주머니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주머니도 아주 다정하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안장에 달려있던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고 무언가를 꺼낸다. 라크의 두 눈은 황금이라도 본 것처럼 반짝거린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쪽으로 두 손을 뻗는다. 물론 아주머니가 가져온 건 보물이 아니다. 한낱 책일 뿐이다. 믿어지는가? 산기슭을 따라 애써 짊어지고 온 것이 책이라니. 만약 아주머니가 떠돌이 땜장이처럼 잡동사니를 팔러 온 거라면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동전 한 푼도 없다. 그러니 책 따위를 살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네, 요즘도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한 1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책이 귀하던 이 시절에도 이렇게 말을 타고 가서 책을 빌려주는 그런 종의 도서관 아주머니가 계셨네요. 집안일을 성실하게 돕는 튼튼하고 용감한 소년 칼은 책은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주는 것도 우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집엔 동전 한 입 없다고 소년이 말하니까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그냥 호사스러운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누나 라크를 마음속으로 아주 한껏 비웃고 있습니다. 그랬던 소년이 어떻게 책과 가까워지게 되는가, 이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에 실제했던 이동하는 책꾸러미 도서관의 역사를 다루는 그림책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책의 문화사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읽는 것에 도통 관심 없던 남자아이가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책에 고개를 담근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는 누나만큼이나 열심히 책에 코를 박게 되는 우리 주인공 칼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칼은 결국 독자가 됩니다.
뒷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약속대로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책 아주머니가 책을 주고 2주 후에 또 오겠다라고 하고 갔어요. 그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필요 없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책만 주고 2주 후에 다른 책을 또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2주 후에 마침 눈이 펑펑 옵니다. 몸이 얼어붙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렇게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칼은 아마 못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눈만 빠꼼히 내밀고 온몸을 둘둘 싸맨 아주머니가 그 앞말을 타고 다시 나타납니다. 엄청 놀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난 잠시 가만히 서서 책 아주머니가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창밖의 눈보라처럼 막 소용돌이친다. 말만 용감한 게 아닌 것 같다. 말에 탄 사람도 용감하다. 책 아주머니가 이런 어려움도 무릅쓰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알고 싶다. 칼이 갑자기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자 칼은 또 누나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가르쳐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나는 놀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책을 읽어줍니다. 독서의 시작은 누군가 읽어주는 책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여기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시 책 아주머니가 나타났을 때 칼은 아주머니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책을 읽어드리죠. 처음에 책 나부랭이라고 했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아주머니는 아마 세상에서 이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붉은 노을 아래 소년 칼과 루나 라크가 나란히 앉아 책 읽는 멋진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런 그림책을 만든 작가 헤더 헨스는 미국 작가이고요. 뉴욕 시립대에서 공부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남편 아들과 함께 글을 쓰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고요. 데이비드 스몰은 미국 작가이고요.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그 미술적 상상력 또 그림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998년에 리디아의 정원으로 칼데코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림책의 이제 고전이 됐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그림책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몰의 작품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목조식 건물, 또 집안에 사는 가축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상징이 되고요. 이 당시가 경제공황으로 미국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구도가 약간 삐딱하고 위아래를 일부러 잘랐어요. 인물을. 또 가족들의 표정도 굉장히 무표정해서 당시의 어떤 불안정한 분위기를 그림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소년 칼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거를 이 데이비드 스몰이 아주 굵직한 선으로 거기에다가 선은 굵지만 색은 아주 밝아서 밝은 수채 물감으로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좀 어둡지만 차갑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는 아주 계절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낭만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 아주머니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행한 실제 정책이었다고 해요. 산간 오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책을 전해주는 정책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들을 팩홀스 라이브레리언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책을 나르는 사서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책을 골라주시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사서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3번째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라 별을 코딩하다라는 작품인데요. 코말싱 글, 이펙 코나크 그림, 홍지연 옮김, 을파소에서 2019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52쪽짜리 그림책인데요. 표지 먼저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아라 별을 코딩하다. 아라가 머리 긴 소녀인데요. 허리에 탁 손을 얹고 당당하게 서 있는 표정도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귀여운 로봇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아라라고 써있는 가슴에 그런 로봇가 있고요. 뒷표지에는 아마 아라가 만나게 되는 여성들인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일하는 슈퍼스타 엔지니어들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써있고 4명의 여성이 씩씩하게 걷고 있는 그리고 위에는 아라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알아. 내 친구 디디와 함께 별을 세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네, 그러니까 표지에 있던 이 로봇 이름은 디디이고 별을 코딩하다, 별을 세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별을 코딩할까요? 이런 책을 만들게 된 작가의 생각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마침 책의 앞부분에 작가의 말이 조금 쓰여 있습니다. 그것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낮에는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밤에는 이야기꾼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딩과 컵케이크를 사랑하고 데이터 분석과 공상을 즐기지요.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 딸이 4살 때 엔지니어들은 모두 남자야 라고 말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기술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되었지만 딸의 말을 듣고서야 여성 롤 모델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작가가 만들게 된 엔지니어이자 그림책 작가이기도 한 작가의 마음, 기획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들이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지위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책 알아 별을 코딩하다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딱 맞는 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알아야. 내 친구 디디도 소개할게. 우리는 아주 큰 수를 공부하는 걸 좋아해. 혹시 9골이라는 수를 알아? 엄청나게 큰 수야. 1 뒤에 0이 100개나 달렸거든. 9골이란 이름은 9살 아이가 지었대. 내 이름은 7개의 별로 이루어진 재단 자리에서 따온 거야. 그런데 우주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별이 있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 걸까? 수억 개, 수조 개, 아니면 9골만큼? 그래서 알아보려고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엄청나게 큰 수를 셀 때는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해. 디디, 컴퓨터로 별을 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생각이야. 디디가 태어난 곳으로 가보자. 디디를 만든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아라와 디디가 별세기 프로젝트를 도와줄 엔지니어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라의 노트도 조그맣게 끼어 있네요. 이렇게 취재를 하러 가려면 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아라가 거기 가서 취재한 거,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은 노트, 꼬마 노트가 책 안에 끼어져 있습니다. 아라가 간 곳은 구글 본사예요. 엔지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전체 구글 사옥이 조금 그려져 있고 마당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라처럼 구글을 방문한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데이터 센터야. 엄청나게 큰 컴퓨터와 모니터들로 가득한 곳이지. 모니터에는 뭔가 무시무시한 상황이 계속 나타났어. 바로 거기에서 문제 탐색가 크라파를 만났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당황한 것 같았지만 크리파는 아주 침착했지. 아라가 구글을 돌면서 4명의 어떤 전문가 여성을 만납니다. 뒷표지에 있었던 그 여성들인데 기술 해결사 마리안 크로크, 알고리즘 설계자 페리시아 타브리즈, 코드 지휘자 다이앤 탕, 문제 탐색가 크리파 크리슈난 이런 여성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하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 방법을 물어보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별의 개수를 세고 싶은 주인공 아라는 코딩의 도움을 받고자 구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만나러 간다. 아라가 만난 문제 탐색가, 알고리즘 설계자, 코드 지휘자, 기술 해결사는 모두 여성이다. 실제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는 저자가 여성 동료들을 모델로 이야기를 꾸렸으며 과학기술 분야가 남성만의 영역이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쓴 작가 코말 싱은 인도 분이고요. 델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캐나다에서 이어서 공부한 다음에 지금은 구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쓰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또 이페 코나크는 터키 분인데 예술 감독이고 일러스트레이터, 또 구글 로고를 그리는 일도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는 작가가 딸을 위해서
그 과학자로 일하는 여성들을 소개한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글이라는 특정 기업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크리파, 페리샤, 다이앤, 마리안이라는 4명의 여성 엔지니어와 만나면서 이 아라가 과학의 세계에도 여성들이 동등하게 대접받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독자들도 그것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특정한 회사가 나온다 그래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스템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일하려면 단지 지식뿐만이 아니라 용기, 창의성, 또 코딩 능력, 협동심 이런 게 두루두루 필요하다는 것을 책의 이렇게 스토리에 따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적성이 굉장히 분명한 기획 그림책이지만 그러면서도 주인공 아라가 이렇게 탐구해 나가는 과정은 아주 적절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여자 어린이들이 이과, 이런 과학을 희망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4번째 마지막 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림책입니다. 믹 잭슨 글, 존 브로들리 그림, 김지은 옮김, 봄볕에 나왔고요. 2020년의 영국 그림책입니다. 40쪽 정도 분량이 되고요. 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판화 양식인데요. 판화로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림 전체가 판화입니다. 채색 판화예요. 유럽의 어느 바닷가 도시예요. 바다가 있고 바닷가에 도시 골목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2층 집 정도 되는 집들, 2층 집, 3층 집 이런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런 전형적인 유럽 도시, 크지 않은 그런 도시가 있고요. 그 그림, 도시 그림 위로 소년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양이가 한 마리 우리를 보고 있네요. 예, 그림책의 고양이는 가장 그 단골로 등장하는 동물이죠. 예, 뒷표지에는 그 도시가 더 많이 아주 멀리 그 골목이 이어져 있고요. 거기에 트럭이 이렇게 다닙니다. 자동차도 다니고 캄캄한 밤이에요. 닭쥐가 날고 있고 올빼미도 보입니다. 예,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제목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면지에도 올빼미나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판화로 그려져 있고요. 톡표지에는 표지에 보였던 소년이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아늑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건 참 좋아. 스르르 눈이 감기는 기분은 정말 좋아. 그런데 우리가 푹 잠들어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말똥말똥 깨어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탔던 열차와 버스를 청소하느라 바빠. 그분들은 거리와 가게와 사무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어. 아, 밤을 틈타서 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밤새도록 달리는 화물 트럭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 안에는 과일과 꽃과 꽁꽁 언 소시지가 가득 실려 있어. 어느 시 어떤 군, 무슨 길 몇 호, 차곡차곡 분류되는 편지와 택배 상자에 대해 생각해봐. 자루에 담긴 편지와 택배 상자를 우편물을 나누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집어들었어. 어쩌면 생일 선물이 천천히 가고 있을지도 몰라. 바로 너희 집으로. 빵을 만드는 사람은 한밤중에 일어나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오븐을 켜고 케이크와 파이와 식빵을 구워. 어떤 가게들은 긴밤 내내 문을 활짝 열어. 필요하면 언제나 거기 가서 무엇이든 살 수 있을 거야. 늦은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24시간 식당이나 카페가 있어. 깊은 밤 파티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24시간 택시도 있어.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을 태워주는 새벽에 택시들도 있지. 소방서에는 소방관들이 잠들지 않고 앉아있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지. 불이 났다는 전화가 올까봐 대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커다란 종소리가 울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봉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내려가 소방차에 척척 올라타. 어둡고 컴컴한 밤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지. 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제가 읽어드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림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거에 맞게 그림들이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판화가 갖는 그 단단함, 또 믿음직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림 안에서. 그리고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림과 글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뒤로 가면 노동의 현장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또 아기를 잘 내는 양육자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바다 건너 먼 나라, 또 여기는 밤이지만 거기는 낮이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소개가 됩니다. 어쩌면 세상을 돌보는 고마운 밤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책을 다운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늦은 밤과 새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노동자들의 존재는 또 동식물을 비롯해서 살아 움직이는 자연까지 어느 요소 하나 가볍지 않은 비중으로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삶의 현장에는 성별과 국적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믹 잭슨과 존 브로들리인데 영국 작가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몽상을 즐기던 소년이었다라고 믹 잭슨은 쓰고 있네요. 또 소설도 쓰고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작품도 쓰고 부커상 후보로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어린이책 작가입니다. 또 존 브로들리도 이렇게 이 작품처럼 펜과 잉크를 쓰고 또 콜라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판화 기법도 쓴 그런 다양하게 작품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아이의 가족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엄마는 유색인종이고 아빠는 백인이죠. 또 그 사연은 모르지만 이런 다양성을 장면마다 녹여낸 것도 이 책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터키 모자도 나오고 터번도 나오고 페도라도 나옵니다. 인종, 국적, 종교는 물론이고 또 동물과 자연도 여기에 모두 등장해서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사람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지 밤의 세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공존을 말하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부분에는 이런 대목도 나와요. 가끔은 골짜기와 언덕에 비가 촉촉이 내려 그 비는 냇물을 이루고 냇물은 강으로 흘러가고 강물은 바다를 찾아갔지. 이렇게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저 바다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연결이 되고 또 바다를 건너면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어린이와 동물과 자연과 이런 걸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거를 자주 잊는데 어린이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는 또 우리의 밤은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이렇게 돌봄 속에서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는 거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덮게 만드는 그림책 우리가 잠든 사이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준비한 4권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그림책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